나는 단지 몸을 좀 풀려고 잠깐 산책하려고 했을 뿐인데 몸이 이상하게 반응했다. 몇백 미터밖에 걷지 않았는데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목까지 저릿한 통증이 퍼졌다. 깊이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내 호흡 소리만 가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가까이에 있던 난간을 붙잡았다. 이마는 차갑게 식었고 땀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팔다리는 맥이 빠졌다. 누군가를 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옮기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다. 해바라기 씨가 담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체구의 여인 목소리 같았다. 누군가 내 등을 받치고 다른 사람은 전화를 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요. 사람이 의식을 잃었어요. 호수 근처 공원이에요.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또렷이 들리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눈부신 흰 조명이 나를 찡그리게 했다.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기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몸은 마치 비에 젖은 천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김 여사였다. 걱정스러운 얼굴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른 손은 따뜻했다. 정신 드셨네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옆에는 최 여사가 조용히 창가에 기대 서 있었고 눈빛은 슬프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 여사는 오래된 스테인리스 주전자에서 조심스럽게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속이 좀 나아질 거예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목이 너무 말라 쉰소리만 간신히 나왔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셔츠도 아직 제대로 안 집어넣은 채였다.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 엄마 친구들이 제때 도와줬어. 아들은 방 안을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 푹 쉬세요. 전 회의 마저 하고 오후에 다시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급히 돌아섰고 복도에 그의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다 곁에 앉아있는 새 친구를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친구잖아요. 친구는 절대 폐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가슴이 벅차올라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정이란 피만 섞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제때 내미는 손길에 나 혼자 아파하는 걸 차마 못 보는 그 따뜻한 눈빛 속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병상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형광등에서 내리쬐는 빛이 하얗고 창백한 천장에 비추었고 그것은 지금 내 몸처럼 생기없고 희미했다. 귓가에 규칙적으로 들리는 삑삑 소리는 안도감과 동시에 섬뜩함을 안겨주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에 묻어둔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았다. 김 여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감은 듯한 눈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최 여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어깨를 살짝 떨고 있었고 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 여사는 이불 끝을 다시 덮으며 따뜻한 차를 따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손 가까이에 찻잔을 두었다. 내 가슴이 조여왔다. 병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다만 김 여사의 손을 살짝 쥐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감사의 인사였다. 그녀는 내 손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다시 잡아주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쓰러졌을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들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들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해는 꺼져가는 불씨처럼 마지막 빛을 남기려 애쓰고 있었고 병실 안은 점점 고요해졌다.
남은 소리는 기계음과 나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금 눈꺼풀 뒤로 어둠이 드리워질 때 묻어뒀던 기억이 조용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밤. 나는 나이 들며 자주 찾아오는 잔잔한 통증에 익숙해져 있었다. 날씨가 흐릴 때 두통이 오거나 자세가 조금만 틀어져도 허리가 아픈 그런 고통. 하지만 그날 밤 고통은 너무 갑작스럽고 격렬해서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아랫배에서 시작된 통증은 처음엔 은근하게 울리더니 곧불처럼 번져 온몸을 태우기 시작했다. 나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낡은 싱글 침대 위에서 몸을 구부려 물음표처럼 말았다. 이마는 땀으로 젖었고 등은 차갑게 젖었으며 숨은 뒤엉켜 거칠어졌다. 통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고 신경 하나하나, 해묵은 기억 하나하나를 찔러대는 듯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누군가를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은 고요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이 집에는 이제 나와 어둠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 희미한 주황색 수면 등 불빛이 벽에 내 그림자를 기울게 드리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목을 조이는 것과 싸우듯 온 힘을 다해 버텼다. 내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내가 무언가 말하려 하면 항상 시선을 피하던 그 눈빛. 며느리는 허둥지둥 밥상을 들고 다녔고 그릇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는 의무를 마치려는 듯 급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오늘 밤 내가 쓰러진다면 내일 아침 누군가가 그걸 알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한때 중심이었던 이 집에서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불러보기만 하는 이미 몸에 밴 습관처럼. 하지만 금세 눈물이 목에 걸려 삼켜버렸다. 부르면 안 돼. 절대 부르면 안 돼. 나는 그들의 삶을 떠올렸다. 일, 자식, 생계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 누구의 우선순위에도 들지 않는다는 것을.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몰랐다. 오직 베개와 이불만이 가슴 속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알았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는 핑 돌고 손발은 떨렸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낡은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고 살금살금 방을 나섰다. 불도 켜지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이 채 밝지 않았고 세상은 으스스할 만큼 조용했다. 나는 누구도 깨우지 않았다. 택시를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골목 초입버스 정류장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익숙한 습관처럼, 더는 기대할 게 없는 사람처럼. 첫차 버스 안, 나는 창가 구석자리에 몸을 웅크렸다. 작은 가방을 꼭 껴안고 그 안에는 닳아버린 지갑, 낡은 종이 몇 장, 그리고 건강보험증이 전부였다.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불어오는 아침바람에 손끝이 시렸다. 나는 창밖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감췄다. 지나가는 집마다 흐릿하게 켜진 주방 불빛이 보였다. 마치 이 세상 어딘가엔 여전히 따뜻한 공간이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건 내 몫이 아니었다. 아침의 병원은 이미 붐비고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들, 줄 서는 사람들, 불안한 얼굴로 오가는 사람들. 나는 종합검진 구역을 찾아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초음파 순서를 기다렸다. 스피커에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깜짝 놀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손은 계속 서로를 문지르고 있었다. 추워서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다독이려는 건지 나도 잘 몰랐다. 내 이름이 불리고 나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다. 초음파실은 차가웠다. 하얀 벽에 비친 조명 아래 젊은 의사가 아무 감정 없이 차가운 기계를 내 배 위에 올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계음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은 얽힌 실타래 같았다. 검사가 끝난 후 나는 상담실로 불렸다. 의사는 한 장의 인쇄물을 건네며 담담히 말했다. 위암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예요. 나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외국어로 쓰인 문장을 읽듯 하나하나를 해석하려 했었다. 위암, 초기 라는 굵은 글씨가 내 눈에 칼처럼 박혔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귀가 먹먹해지고 목은 타들어갔다. 의사는 뭔가 더 말했지만 치료 방향, 예약 일정, 식이요법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앉아 있었고 손은 진단지를 구겨지도록 꼭 쥐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막 퍼지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병원을 나섰다. 돌아가는 길은 여전했지만 내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진단지가 든 주머니는 보이지 않는 형벌처럼 내 위에 떠 있었다. 바람이 옷자락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차가웠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이 나이에 누구나 언젠가는 떠날 나를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의 눈빛이었다. 아들의 조용한 한숨이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그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두 쪽 다 덜 아플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도 나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옷도 벗지 않았다. 불도 켜지 않았다. 나는 그저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머니 속에 구겨진 진단지를 아직도 꼭 쥐고 있었다. 책상 위 먼지 낀 가족사진 액자. 나는 그 속에 웃고 있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식과 손주들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여자 하지만 그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나는 종이를 펼쳐 다시 한번 그 익숙한 문장을 읽었다. 위암 초기 단계.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 또박또박 읽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마치 두려움을 그 안에 가두고 잠가버리고 잊어버리려는 듯이. 나는 울지 않았다. 강해서가 아니라 울어도 들을 사람도 대답할 사람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싱거운 데친 야채국, 식어버린 두부 한 조각. 나는 천천히 씹으며 걱정을 꿀꺽 삼켰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들. 말하면 안 돼. 애들한테 알리면 안 돼. 걔들도 지금 너무 바빠. 나는 두려웠다. 며느리가 내 병을 알게 되었을 때 미안한 눈빛이 어머니 푹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형식적인 말들이 늦게 퇴근한 아들의 무거운 한숨이 나는 더 이상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온 집이 잠든 사이 나는 일어났다. 조용히 옷을 입고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고 집 근처 공원으로 걸어나갔다. 호수 주변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아침 공기는 싸늘했고 습기 냄새가 은근히 났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내 심장 박동을 느꼈다. 아직 살아있다. 살아야 한다. 제대로. 집에 돌아와 나는 나만의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기름진 음식은 다 치웠다. 연잎죽, 야채국, 미역국을 만들었다. 죽 한 숟갈 한 숟갈이나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다시 건강해질 거야. 오후엔 창가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적었다. 싱겁게 먹기, 천천히 먹기, 밤에 먹지 않기, 하루 30분 걷기.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줄 한 줄이 내가 조용히 시작한 여정의 발걸음이었다. 아들은 가끔 전화해 물었다. 엄마, 식사는 잘 챙기세요? 이번 주는 바빠서 주말에 들를게요.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엄마 괜찮아. 걱정 마. 며느리는 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나는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무도 내가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모른다. 아무도 내가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는 걸 모른다.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나 혼자의 것이란 걸. 그 이후로 나의 하루는 단조롭고 반복되는 실타래처럼 흘러갔다. 특별한 변화도 없이 매일 아침 여전히 안개 자욱한 공원으로 나간다. 매 걸음마다 속으로 중얼거린다. 조금만 더 힘내자. 오늘도 견뎌보자. 나는 여전히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병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며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애쓴다. 책상 위 작은 수첩은 점점 두꺼워진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숨 쉴까? 어떻게 자야 덜 아플까? 어느 날은 늦은 밤까지 글을 썼다. 희미한 전등 아래 글씨는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 속에서도 가끔은 마음이 공허해졌다. 바람이 지나가도 아무 온기 없이 스며드는 아침. 호숫가 벤치에 앉아 고요한 수면을 보며 내 마음속은 파도가 치는 그런 날. 아픔 때문이 아니라 내일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 외로운 순간들 속에서 나는 조금씩 깨달았다. 주변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공원에서 매일 아침 나는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쳤다. 어깨가 닳아버린 속옷을 입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 등이 굽고 돌바닥에 타일 하나하나를 세듯 느릿느릿 걷는 노인, 늘 먼 곳을 응시하며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슬픈 눈빛의 중년 여인. 처음엔 우리는 말없이 스쳐 지났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길은 피하지 않았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고받은 눈빛. 마치 소리 없는 인사 같았다. 당신도 혼자이신가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잠시 스쳐가는 눈빛 하나, 익숙한 존재를 느끼는 찰나의 감정.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풍경을 나누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덜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서둘러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뭔가 조용하고 은근한 것이 우리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추운 날들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씨처럼. 어느 날 아침 호수를 세 바퀴 돌고 나서 숨을 고르기 위해 나무에 손을 가볍게 얹고 있을 때였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며칠 전부터 뵈었는데 괜히 말을 못 걸었네요. 나는 고개를 들어보니 조그마한 체구의 은발머리, 주름진 얼굴이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나도 미소 지으며 살짝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여기 나와서 걷는 게 좀 위안이 되네요. 그 짧은 대답이 마치 두 마음을 잇는 첫 번째 실타래가 되어주었다. 그 할머니 나중에야 이름이 김여사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많은 걸 묻지 않았다. 그냥 말없이 내 옆에서 함께 걸었다. 천천히 내딛는 걸음, 가볍게 이어지는 호흡, 마치 우리 둘이 같은 삶의 구간을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내가 아직 샌들을 신는 중이었는데 김 여사는 이미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반겼고 그 눈빛엔 작은 기쁨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한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급할 것도 말이 많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한결 가벼웠다. 조금 뒤 뒤쪽에서 익숙한 쩍쩍 슬리퍼 소리가 들려왔다. 지팡이를 짚고 느릿하게 다가오는 허리 굽은 노인이었다. 김 여사는 인사했다. 최 어르신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는 미소만 지은 채 우리와 보조를 맞추어 걸었다. 몇 분 후 또 한 사람이 합류했다. 키가 크고 조용한 중년 여성이었다. 손에 청가방을 들고 멀리만 바라보던 그 여인.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한 뒤 아무 말 없이 우리 무리에 들어왔다. 우리는 조용히 호숫가를 걷는 한 줄의 사람들로 이어졌다. 네 사람, 네 개의 사연. 함께 새벽 공기를 나누며 묵묵히 걸었다. 우리는 그룹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중년 여성 이 여사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우린 강인한 마음들의 모임이네요.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인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은 그날부터 우리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마치 따뜻한 이름표처럼. 벤치에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10년 넘게 당뇨를 앓고 있다며 이야기했다.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려서 밤마다 아파서 잠을 못 잔다고. 최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다. 폐 질환이 있어서 밤새 기침해요. 애들은 멀리 있어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진 않네요. 이 여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부산에서 일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때로는 까먹기도 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치 다른 시간대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말 없는 불안과 외로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숨기고 있던 병을 이야기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사실 하나를 꺼낸 것뿐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고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해바라기 씨와 삶은 땅콩 몇 알을 나누었다.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그날 이후 아침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깨워 함께 걷고 익숙한 나무 아래서 쉬며 차를 나누고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나는 깨달았다. 자식의 관심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같은 처지의 이들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조건 없이 따뜻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나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김 여사는 현미와 연잎을 넣은 죽 끓이는 법을 알려주었고 최 어르신은 깊게 숨 쉬는 법을 알려주어 숙면에 도움이 되었다. 이 여사는 관절 통증을 완화해주는 민간요법을 공유해 주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지팡이를 짚고 외투를 걸치고 발걸음을 세며 함께 걸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 누군가가 익숙한 벤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몸이 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소중한 일상의 루틴을 깨고 싶지도 않아서 여전히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살금살금 문을 열고 공원으로 향했다. 머리가 약간 어지럽고 걸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생각했다. 감기 기운인가 봐. 조금만 걷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김 여사, 최 어르신, 이 여사가 이미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여사는 평소처럼 내게 보온병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네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요.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나 봐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매일처럼 일정한 걸음으로. 아침 바람은 상쾌했고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호수는 거울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밤 바퀴쯤 돌았을 무렵 나는 가슴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호흡이 가빠졌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다. 나는 가까운 나무에 손을 짚고 멈춰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무릎은 힘이 빠져 풀리듯 주저앉았고 나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김 여사님.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다.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 모른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것은 병원 천장에 번쩍이는 형광등 불빛이었다. 귓가에는 심박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공기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목이 칼칼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 고개를 돌리니 김 여사, 최 어르신, 이 여사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김 여사는 내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놀랐어요. 다행히 우리가 곁에 있어서. 나는 미소 지으려 했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또 뵙기쳤네요. 최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친구는 배가 아니에요. 이 여사는 익숙한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내게 건넸다. 한 모금 드세요. 몸이 좀 풀릴 거예요. 차는 연하고 담백했지만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두려움 때문도 통증 때문도 아닌 인생에서 가장 약해진 순간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아들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급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괜찮아요? 회의 중인데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 가서 일 봐. 그는 내 손을 잠깐 잡았고 다시 나간 것도 들어올 때처럼 급했다 서둘러
숨가쁘게 바깥 세상의 바쁨 속으로 다시 스며들 듯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면서도 아팠다. 이해한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뚜렷이 깨달았다. 같은 피도 같은 집도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들은 바로 그들이라는 걸.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가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살아있는 한 진짜로 살아야 해. 이 따뜻한 마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병원에서 사흘 더 머물렀다. 몸은 여전히 피로했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따뜻했다. 병상 곁은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김 여사는 손질한 사과를 가져왔고 최 어르신은 향긋한 삶은 고구마를 건넸다. 이 여사는 익숙한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왔다. 그들은 시끄럽게 묻지도 걱정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줬다. 그 존재만으로 어떤 말보다 값졌다. 퇴원하던 날 병원의 긴 복도를 걸어 나갈 때마다 나는 내 몸의 허약함을 또렷이 느꼈다. 하지만 내 옆에는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었고 누군가는 가방을 들어주었고 누군가는 말했다.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나는 창가에 앉아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거리, 가로수, 손주에게 사탕을 사주던 작은 구멍가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병마와 홀로 싸우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방 안도 어쩐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창가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치고 이번 이후 처음으로 한 문장을 적었다. 내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진짜로 살아보려고 한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아침이면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마당을 천천히 몇 바퀴 돌며 걷고 매 발걸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힘내자. 식사도 바꿨다. 묽은 죽, 부드러운 야채국, 달콤한 과일. 천천히 씹고 조심스럽게 삼키며 하루하루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때론 밥을 먹다 눈물이 났다. 고통 때문이 아닌 벅찬 감정 때문이었다. 지금의 한 숟갈 죽은 감사의 표현이고 생을 되찾는 작은 발걸음이었다. 내 노년 친구들 그들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아침이면 김 여사가 창가를 살짝 두드리며 말한다. 공원 좀 걸을까요? 최 어르신은 꿀에 절인 마른 생강 조각을 가져오고 이 여사는 어김없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온다. 우리는 멀리 걷지 않는다. 말도 많지 않다. 그냥 익숙한 나무 아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함들이 모여 거대한 의미가 되었다. 삶이라는 의미. 매일 아침 나는 분명히 느낀다. 나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닌 숨 한 번 한 번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고 날씨 변화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이 오면 누군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가 보이지 않으면 걱정해줄 눈빛이 있고 함께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늙은 심장들이 있으니까. 한 달 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나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많이 노력하셨네요. 종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안정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날 병원을 나섰을 때 하늘은 더 푸르고 햇살은 더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내 자신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도 저버리지 않았다. 이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은 예전보다 자주 집에 들렀다. 더 이상은 몇 마디 형식적인 전화나 건성으로 보내는 문자만이 아니었다. 해질 무렵 집 뒤편 지붕 너머 햇살이 길게 들이오면 그는 익숙한 녹슨 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처음 그가 온 날 나는 연잎죽을 정성껏 끓이고 있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보자 그는 조심스레 들어섰다. 손엔 과일 봉투를 들고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잠깐 들렀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많은 걸 묻지 않았다. 괜히 물었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 방문이 더 짧아질까봐.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내가 연잎죽을 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그릇을 밀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연잎죽이에요. 오늘은 간이 딱 맞게 됐어요. 그는 한 숟갈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요리는 여전히 맛있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어쩐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찾아왔다. 가끔은 병원에서 받은 영양제를 챙겨왔고 어떤 날은 건강에 관한 소책자를 사왔다. 한 번은 아무 말 없이 계단 손잡이를 수리했다. 나사를 조이며 중얼거렸다. 엄마 오르내릴 때 불편하잖아요. 단단해야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그가 거기 있다는 것. 하나하나 정성껏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내 마음을 듣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공원 친구들 김 여사, 최 어르신, 이 여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내가 이야기를 멈췄을 때 그는 단 하나 물었다. 엄마, 아침마다 계속 산책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비가 많이 오는 날 아침이면 내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 하루 쉬세요. 비 많이 와요. 미끄러우면 위험해요. 운전기사님께 깨끗한 채소 좀 보내드렸어요. 아침 꼭 챙기세요.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약간 시렸다. 내 아들, 조금은 느렸지만 결국 알게 되었다. 이 늙은 어머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버티고 있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어느 날 저녁 그가 돌아가려 할 때 나는 대문까지 배웅했다. 차에 오르기 직전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내 손을 잡았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일찍 엄마 마음을 몰라서.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조용히 쥐었다. 내가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하나 놓였다는 것을.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책망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제때의 사랑과 조용한 인내, 그게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나눔이 우리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